방사선 노트 고다마 가즈야. 지난번에 읽었는데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사라져 버렸네요. 다시 간략해서 요약을 요점만 챙겨 봐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의 체크가 있으면 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니까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서 같이 공유할 때 공유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방사선 노트 고다마 가즈야.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면서 방사선량의 변화를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 방사선이 많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자연 방사선에 따른 피폭 중에서 절반이 라돈이다. 자연 방사선도 많이 있다는 거죠. 대신에 건물에서 오는 방사선이 이 라돈이 많더라 이거죠. 우주에서 방사선도 내려오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핵실험에 따른 세계 인류 이거 피폭 선량 추이를 보니까 60년대에 65년대가 엄청 많았네요. 우리 주변에 가득한 방사선과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터널에 들어가도 방사선량이 증가하고 여기에서 보면은 그렇군요. 우리는 방사선에 둘러싸여 있다. 방사선은 색도 냄새도 맛도 없다 라는 거네요. 저염 소금 근처에 측정일 되면 방사선량이 늘어난다고요. 방사선은 항상 우리 주변에 날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뭐 자살 시도의 원자로가 휘말렸다. 뭐 이렇게 소형 군용 원자로에서 일어난 사고가 있었네요. 반세기 이전의 미국에서 생각지도 못한 원인으로 원자로가 폭주해서 운전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방사선 레벨이 너무나 높았던 탓에 구조를 위해서 원자로에 접근하기도 어려웠지만 부지가 넓었던 덕분에 주변 지역의 주민에게 끼친 영향은 경미한 수준이었다. 그 다행이었네요. 원자로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경보기가 울렸는데 보니까 이 아주 준비가 될 때 있는 방사로였다는 거네요. 미지의 방사성 원소를 발견한 퀴리 부부가 이렇게 방사성 방출에 대한 연구가 있었죠. 그래 우레늄 화학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던 또 앙리 베크렐이라는 또 학자가 있고 이런 연구를 통해서 X선을 발견하는 렌트겐이 있고 이렇게 빌헬름 콘라드 렌트겐 이런 발전자들이 인류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을 또 악하게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그것이 또 문제가 되겠네요. 사상 최악의 사고는 왜 일어났을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실험 도중에 일어났다. 1986년에 구소련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위치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4호기가 핵폭주 사고로 2차례의 대폭발을 일으켰다. 이 폭발로 원자로 본체와 건물이 일거에 파괴되며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방출되었다. 사고 전날 4호기는 보수 점검을 위해서 정지될 예정이었는데 정지될 예정인데 이게 어떻게 잘못 실수해서 실수였군요. 원자로와 방사선의 사건 사고는 그러니까 원자로의 방사능 농도는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다. 방사능 이런 것들이 후쿠시마에서 역시 지금도 높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우레늄 238이 어미 핵종이라는 붕괴가 한참 동안 계속된다. 어미 핵종은 기존 핵종이라 이런 뜻인가 봅니다. 피부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선별 검사에서 발견된 갑성선 암호 존재율과 원자력 발전소 사고 관계도 조사되는데 후쿠시마 현을 피폭량이 많을수록 존재율이 높다는 관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뭐 이 연구가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죠. 반감기가 길지도 짧지 않은 것이 위험하다라고 했네요. 반감기가 후쿠시마의 갑상선 피폭량은 체르노빌보다도 훨씬 작다. 뭐 10% 수준밖에 안 된다네요. 반감기가 매우 긴 것은 또 짧은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제염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다. 제염은 방사성 물질이 부착된 흙을 깎아내거나 나뭇잎 또는 낙엽을 제거해서 먼 곳을 가져가거나 또 건물 표면을 세척하는 행위다. 제염으로 방사성 물질이 사라지지는 않지만은 생활 공간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방사선량을 줄일 수는 있다. 그렇군요.
갑성선 사람은 어떤 암일까? 갑성선은 우울대뼈 부분에 있으며 무게는 어른 기준으로 약 20g인데 갑성선은 갑성선 호르몬을 합성을 분비하며 그 재료인 요오드를 열심히 흡수한다. 원자력 발전 사고가 일어나면 원자력에 쌓여 있었던 방사성 요오드가 새고 나오는데 방사성 요오드도 비방사성 요오드도 화학적인 성질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방사성 요오드도 갑성선에 흡수되고 만다. 이곳에 생기는 갑성선 암은 매우 특이한 암이다. 젊은 사람에게 생긴 암은 진행이 빠르고 예후가 나쁜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군요. 식품의 방사성 물질을 엄격히 검사한다. 후쿠시마 쌀의 경우에 이렇게 2012년도에 검사를 통해서 그 후에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라는 거네요. 폐병원에서 흠긴 방사원 4명이 사망했다고? 브라질 고이아니아 폐원에 병원에 도둑이 들어서 뭐 좋은 중요한 것을 잃을까 싶어서 뜯어서 그걸 가지고도 집에서 그냥 그 방사선이 있는 데서 뭐 음식도 먹고 이렇게 놀았군요. 비밀도시에서 심각한 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비밀도시에서 핵무기 개발이 실시되었는데 미국과 핵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그 소리는 핵무기 개발을 10여 곳의 비밀도시에서 실시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또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금방 바닷물에 희석되는 일은 없었다. 태평양 오염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본의 과학조사선 슌코스마가 되었는데 북태평양 방사성 물질의 확산 경로를 쭉 보니까 금방 바닷물에 희석되지는 않는다 이 말인데요. 원자 폭탄 투하 전과 후의 상황이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군요. 파괴된 우라카미 성당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네. 하얀재를 분석하여 수소폭탄의 구조를 발견다. 그래서 이렇게 후쿠시마가 야기장을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게 핵이 터진 이후에 또 뒤에 또 무슨 어떤 성분들 조사 등등이 어떤 발생이 하는지 또 연구가 되는 거 보죠. 비밀이었던 수소폭탄의 구조를 과학자가 밝혀냈다고. 마셜제도 수소폭탄 미소가 핵실험을 경쟁하는 핵군비 경쟁의 시대로 올라가고 이 군비 경쟁이 엄청 냉전 시대에 있었죠. 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가 된 것이 1945년이었다. 이렇게 트루먼 대통령을 통해서 그 허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에 큰 사고가 발생했다. 1957년인데 영국의 원자로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서 주변의 광대한 지역을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키는데 아일랜드해에서 원자로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흑연 강속 공기 냉각형이라는 그 유형으로 그리고 발전을 하지 않고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의 목적이었는데 발전하지 않는데 여기서 그냥 문제가 생겼네요. 방사능의 시간은 얼마나 지나야 사라질까? 그래서 안정적인 원자가 되면 방사능은 사라지는데 근데 방사능을 지닌 원자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반감기라고 하는데 그래 불안정한 원자가 반감기 되는 데는 참 시간들이 그렇다면 10일이 지난 뒤에 남은 18개 불안정한 원자도 없어질까? 그렇지 않다. 18개 불안정한 원자 가운데 절반인 99개가 방사선을 방출해서 안정상태가 되며 불안정한 원자는 9개가 또 남는다. 이렇게 무거운 원자가 알파선을 방출하는 알파 붕괴, 우레늄이나 토륨 같은 매우 무거운 원자가 알파선을 방출해서 그래서 알파 붕괴라고 한다. 햇빛이나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폰은 방사선이 아니다. 이것은 방사선은 2차 전자가 전리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전리 방사선이라고 하고 감마선이나 X선은 전리 방사선이다. 전리 방사선. 식품 속의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에 대해서 식품 속 방사성 물질에 대한 임시 규제치가 채용된 시기는 4고 6일 후인 2011년 이렇게 전자레인지도 방사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다음 그림은 여러가지 전자파에 대한 건데 차량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떠냐 하는 것 앞에 이야기했고 방사선은 어떤 식으로 날아다닐까? 잉여 에너지를 싣고 밖으로 나간다. 에너지를 싣고 그래서 날아다닌다는 거네요. 다양한 원소들이 있는데요.
원소들이 우유팩 3개 정도의 양이 광대한 지역을 오염시킨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방사능 엄청난 무기네요. 원자력 발전의 원리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핵발전 사고. 참 무서운 발견인데, 원자 속에는 전자가 규칙적으로 채워져 있다.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는 제멋대로 도는 것이 아니라 전자 껍질에는 궤도를 돌고 있다. 방사선으로 식물의 품종도 개량한다고. 이것도 좋은 면으로 또 아름다운 또 국화꽃이 이렇게 바뀌고. 방사선은 어디서 활용될까? 다양하게 X선이라든가 이런 데 다양한 의료기구에 방사선 오키나와 여주를 본토에 후추할 수 없었다. 그 여주가 또 좋은 약재로서 쓰이기도 하는데 이것이 출하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었다는 거죠. 원자핵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성질에 천연과 인공의 차이는 없다. 다양하게 이용되는 방사선과 방사성 물질. 그래서 이렇게 방사선은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네요. 그래서 방사선을 쬐고 긴 시간이 지난 뒤에 암이 발생한다. 방사선이 원인이 되는 암은 피폭되고 긴 시간이 지난 뒤에 발생한다. 이것은 방사선이 암의 발생을 이어준 최초의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뒤에 다른 원인으로 독소 변이가 축적된 결과 암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또 백혈병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그렇군요. 젊은 여성들이 기이한 병에 걸려서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기이하다. 왜 그럴까 보니까 이게 라돈이 많이 쪄졌다는 건데요. 그래서 직업병으로 만성 방사선 장애인데, 라듐이라는 것이 야광시계 공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장애인데, 야광을 일으키는 것이었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을 기형으로 만들어 버리네요. 렌트겐. 방사선을 쐬면 어떻게 될까요? 뼈에 쌓여서 저온처럼 감싸진다. 스트론튬 90은 스트론튬은 우리 몸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지만 식사를 통해서 하루에 2mg씩 섭취되면서 온몸에 300mg이 존재한다. 필수 원소가 아님에도 이 정도 양이 몸속에 존재하는 이유는 필수 원소인 칼슘과 화학적인 성질이 매우 그래서 칼슘이 들어오면서 같이 쌓일 수 있는 것이 되네요. 우리는 금속 독성은 비소와 같은 수준이다. 비소와 같은 수준이다만은 그렇군요. 핵실험으로 만들어져서 몸속에서 축적이 되었다. 세슘 137. 세슘 137이 좀 위험한 것은 빨리 반감기가 짧지가 않다 이 말인데요. 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